제5회 이사회 시작에 앞서 기후변화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강연에 대해 발표해 주실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학교 김혁중 석좌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혁중 석좌교수의 전공 분야는 건설재료 및 교통, 융합기술, 건설제도이며 주요 이력으로는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건자재 사업부 및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셨으며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립환경대학교 석좌교수 및 국토부 도로미세먼지 저감 및 실증연구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건설 및 교통신기술심사위원과 R&D 평가 및 자문위원, 국민안전처 119 안전재단 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평가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은 국립환경교육의 김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세종지구 이진영 회장님과의 친분으로 지난 4월달에 차범근 중앙회장님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JC 이사회 특별 강연으로 초청해 주시고 리더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셔서 중앙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강은 JCI에서도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SDGs, 즉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한국형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70대 한국 JCI 차범근 중앙회장님과 청년회의소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특별 강연의 목적은 지금 코로나 시대와 또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환경 위기 속에서도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새로운 가치로서 협력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예전에 유럽에서 발생했던 패스트의 어떤 시기의 환경적인 조건을 많이 좀 비유를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14세기에서 19세기, 즉 1350년부터 1890년대까지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그 당시 3분의 1이 사망했던 그런 암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는 문화 부흥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술과 문화의 부활을 꿈꿔왔던 그 르네상스 운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겨냈던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에 대한 정신을 아마 요즘 많이 일컫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보자고 하는데요. 패스트에서는 대공황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에. 첫 번째 시기 때는 우리가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조금만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스케치 작품입니다. 이 부분 보면은 자궁 속의 태아라고 하는 의학과 미술을 연계했던 어떤 창조적인 스케치 작품이 있었습니다. 모나리자로 알려졌던 미술가가 아닌 시대가 난 천재적인 작가로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배를 가릴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상상 속에서 자기의 재능으로
미술에 대한 재능을 의학과 연계했던 그런 창조적인 융합작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유행이 있었을 때 1993년도와 94년도에서는 패스트가 유행을 했을 때 우리 셰익스피어,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극작가인데요. 이 셰익스피어는 극장이 폐사돼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때 나왔던 부분들이 4대 비극, 5대 희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패스트 시계 속에서도 이런 작품 좀 남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세기가 흘러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2년 동안 휴교가 돼서 고향에 내려가서 좀 치고 있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이분이 왜 그렇게 떨어지지라는 호기심으로부터 발견된 것이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뉴턴은 자기가 2년 동안 휴교를 통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자기 인생에서의 창조적 휴가 기간이었다라고 일컬었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활동도 많이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업들도 많이 어렵겠지만 이 시기 때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견한다고 하면 훗날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코로나가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모든 산업들이 다 어려웠을까요? 이런 시기 속에서도 또 좀 더 성장했던 그런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년에 골프장은 초호황이었다. 이런 식의 골프장이 호황이었다는 것도 좀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수치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작년에 골프장을 많이 다녀왔다고 하십니다. 연관돼가지고 골프전은 약 1년 동안에 약 2배 정도의 주식 성장을 이루었고요.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회사에서도 줌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 줌 커뮤니케이션은 1년 동안에 약 6.7배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 쿠팡과 더불어서 동방이라는 이 회사 주식이 약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0원까지 쓰게 올라가서 13배의 어떤 성장을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의학적인 라텍스 장갑이 굉장히 필요했고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했었는데요. 이 의학적인 장갑, 라텍스 장갑을 만드는 금호석유화학은 5배의 1년 동안에 5배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산업군은 늘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JC 회장님 홈페이지 인사 말씀을 좀 보니까 도전 정신으로 시대 흐름을 읽고 위기를 극복하여 재부활하는 한국 JC가 되자라는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유럽으로 발생된 패스트부터 현재의 어떤 코로나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시기에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국 JC 정신에서 저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할머니의 리모컨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게 보면 다 버리고 남은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전원과 채널 돌리는 거 그리고 음량 버튼 딱 3가지만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채널 버튼과 음량 버튼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버튼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 해야 할 일, 그냥 해도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SDGs, 즉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아닌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채널 버튼이 필요하냐, 음량 버튼이 필요하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서 우리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충남 세종지구 이진영 회장님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도토유통도 도로미세먼지연구단은 SDGs의 실천도 협약을 위해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특강들도 그거에 대한 일환의 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후 협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050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기후 협약이라는 부분들을 꼭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후 협약은 사실 압축해서 표현한다 하더라도 약 1000페이지 이상 정도가 돼야 되는 그런 분량의 내용들인데 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 97년도에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기억이 날 건데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선도국으로 이끌어지는 37개의 기술 선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지구에 우리 나라들이 좀 밀어붙게 되는데 지구가 조금 아프다고 하니 우리가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던 게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2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두 번째 단계를 준비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1단계까지는 잘 지나갔지만 저 두 번째 보이는 2단계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에는 협상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 협상이 실패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선도국으로서 37개의 기술 선진국들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제도와 규약을 만들고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면서 기술 개발을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던 나라들은 그런 제한 없이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가적인 기술 격차,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단계가 협상이 실패가 되고 2015년도에 그 유명한 파리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뀌었던 건 뭐냐면 교토 의정서에서는 잘 사는 나라 위주로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신기후협약 체계, 파리 협약에서는 지구상의 195개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협약은 지구가 생긴 이후로 195개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구를 지키자고 협의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을 우리도 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후 협약은 다 이 2015년에 맺었던 파리 협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1.5도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 30년 동안의 평균 지구의 온도가 1.4도씨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0년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 2010년대에 배출했던 탄소 배출량의 반을 줄여야 되고 그럼으로써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정리를 하면 2100년도에 우리가 지구에서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도까지 예전의 탄소 배출량의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행동이 필요하다.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1.5도씨와 2도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1.5도씨가 되면 어려우나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두 번째 키워드 1.5도씨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 때문에 벌어지는 이상 기후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유럽, 중동, 러시아, 호주, 중국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때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래프를 보면 그럼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 사계절의 기후를 보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이 줄어들고 봄,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후 영향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얘기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요.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 우리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호주에 산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 안고 뛰고 캥거루 뭐 보호해주고 막 그런 사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산불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또 인도양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었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또 반대로 비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작물 성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식량이 되게 많아졌었는데 작물 성장과 동시에 메뚜기 떼가 더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메뚜기가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떼를 지었을 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3.5만 명분의 식량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산불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아서 작물이 많이 있었는데 메뚜기 떼로부터 식량난이 되게 허리였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가운데 인도양을 두고 오른쪽은 호주가 있고 왼쪽은 아프리카 동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수온이 2도씨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많아서 비가 많이 왔었고 또 호주 쪽에서는 수온이 2도씨가 내려가서 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물었던 현상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바로 우리 기후변화의 하나의 축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커피 좋아하실 텐데요.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인데 수십 년 안에는 커피 콩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라고 2017년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미국 농림부 2011년 금년도 5월달에 보고를 보면 브라질에서 9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 생산량이 30%에서 50%까지 급감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작년 대비 커피값이 60%나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어쩌다 생긴 그런 기후의 영향이 아니고 오랫동안 축적된 기후변화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 세계 멸종 위기동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이 사자를 보면 최근 25년 동안에 개체수가 약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지금 2만 마리밖에 존재하지 않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300마리였는데 전 세계 나라에서 호랑이를 좀 잘 보호하자라는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3,300마리에서 조금은 더 늘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저기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는데 저 고릴라는 인간과 DNA가 98%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최근 20년 동안에 개체수가 약 8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와 인간과 DNA가 98%가 일치한 이 고릴라가 자연에서 개체수가 80%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게 인간과 어떤 유계성을 짓는지는 아마 생각보다 좀 끔찍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2018년도에 북부 흰 코뿔소 수컷인 이름이 수단이라는 이 코뿔소는 2018년도에 지구상에 딱 한 마리 남았던 수컷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노령화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됐고 그때 전 세계에서 슬픈 소식을 전할 때 지구상에 딱 한 마리 있었던 흰 코뿔소 수단이 죽어서 이제 이 흰 코뿔소는 멸종을 하게 됐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인 그 암컷으로 두 마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복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어서 이 기후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까 파리 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협약을 했는데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맘때쯤 그린 뉴딜을 전격 발표를 해가지고 아마 뉴딜이 뭐지? 한국형 뉴딜이 뭐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그린 뉴딜로부터 탄소 중립까지 보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산업군이 철강, 석유, 시멘트, 정유, 화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7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탄소 정립 2050 정책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매우 강력한 정책과 예산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딜 정책은 2025년도까지의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액션 플랜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겠다. 여러분들 저 왼쪽에 있는
뭐 그래프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 부분 안에 우리나라 금년도 21년도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558조입니다. 저 558조 안에 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58조 중에 탄소 중립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없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계가 있는데요. 저 시계는 92년도에 아사히글래스 기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저 시계의 초침이 12시 정각을 밝게 되면 안타깝지만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명명하기로는 환경위기 시계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웠던 건 전 세계의 환경위기 시계가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9분이 더 빠른 9시 56분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은 환경위기 국가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 시계추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뉴딜부터 탄소 중립까지 굉장히 발빠른 전략을 정책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저 맨 밑에 보시면 오늘 여기 청년 JC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로 청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중립 비서관, 청년기후변화 특임 대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세대를 10%나 선발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는 젊은 청년들과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JC에서 이 특강을 좀 요청받았을 때 기후변화 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JC에서 갖고 있는 청년 정신,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입니다. 저 왼쪽에 타임즈 사진 밑에 보면 2018년도 이야기인데 그때 이 툰베리는 15살, 우리로 말하는 중학생이었는데 저렇게 스웨덴 의회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를 위해서 나는 학교 가는 것을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1인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아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겠지만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나서 스웨덴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의 전역까지 이 전 세계의 기후변화 운동을 이끌었던 지금 이 그레타 툰베리는 환경운동가로서 굉장히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연설가입니다. 이런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SNS에 이런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도 저 사진 지난주에 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위상롭게 G7에 참석해서 블라블라 일들을 해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레타 툰베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기후와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역대 두 번째로 탄소 위기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기에 G7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CO2 배출량을 굉장히 소모하고 있다. 그리고 G7의 리조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먹고는 리조트라고 표현했는데 G7의 리조트 상공에는 바비큐 파티, 랍스타, 스테이크 파티를 통해 가지고 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이런 모순이냐. G7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였던 그런 회의였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해서 그레타 툰베리의 어떤 청년 정신, 기준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가 탄생이 됐습니다. 36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가 탄생한 건데요.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공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균형을 맞춰가겠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는 청와대에서 25살 대학생 청년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의 여성분인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좀 휴학을 하고 지금 최연소 청와대 청년 비서관 5급 비서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 해외로 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7살 때 경제부 장관을 했고 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당을 해서 2017년도 만으로 그 나이 38살 때 프랑스의 25대 대통령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청년 정신, 또 청년 슈퍼파워는 지금 굉장히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 아닌 당부를 좀 드려보는 것도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30대에서 60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끌어가는 허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저 기성세대의 나이에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 꼰대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꼰대라는 표현을 먼저 한번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생각과 방식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권위적인 사람이 끌어서 꼰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꼰대는 그러면 영어로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우리 베이비 부머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어로는 부머라고 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 때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남용을 잘 짓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머라고 하던데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과 조화로움을 위해서는 신세대와 청년과 기성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어떤 세대 간의 공감과 세대의 격차를 줄여가는데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 대나무 왼쪽에 그 죽순을 아마 보실 텐데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4년이 지나서야 저 30cm 정도 크기의 죽순이 자라게 됩니다. 그 대나무가 잘 안 된 건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약 하루에 1m씩 5년이 되는 해에 하루에 1m씩 성장해서 대나무는 20m에서 최대 30m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기하학적인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대나무가 4년 동안에 30cm의 죽순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땅 밑에서 굉장한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20m, 30m 성장할 때 기반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넓은 뿌리의 기반을 4년 동안 마련을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경 위기 국가이고 탄소에 대한 정책과 액션 플랜이 적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나가면 언젠간 우리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결해갈 수 있는 사회적인 방법과 또 좋은 미래가 분명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사회 구축을 위해 가지고 함께 청년회의소도 같이 지혜를 모이고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간단히 좀 메시지를 전달드렸고요. 좀 여러분들 생각에서 아까 할머니 리모컨 우리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라는 부분 메시지 좀 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김혁준 석자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